힘드시겠지만 좀 견디시면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시험이란 것은 참 뭐라고 보면 냉정하죠. 아무리 중간에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성적이 안 나와서 불합격을 하게 되면 제로입니다. 근데 어찌어찌 놀다가 찍었는데 점수가 나와서 합격했다. 그거는 이제 100%가 되는 거죠. 보통 그러죠. 올, 오버, 나싱.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뭐 다른 과목은 그렇지만 민법은 75점 이상 맞게 해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물론 뭐 많이들 강의 잘 하시고 뭐 하신 분도 계시는데 요즘은 이제 뭐 이 마케팅이 우리 저기도 마케팅이 굉장히 좀 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노출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뭐 딴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도 조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됐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저하고 같이 들으신 분들 분명히 75점 이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만 따라서요. 원리를 잘 알고 들어가시면 이 민법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좀 하란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원리 아니에요? 원리. 그럼 어떤 원리에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항상 민법 큰 구조, 민법은 원인과 결과. 자, 결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 법률 효과라고 그랬죠? 법률 효과는 곧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그럼 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원인은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로 인한 것과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 규정. 자, 이건 어디서 배우셨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맨 앞쪽에서 배웠어요. 그럼 맨 앞쪽은 민법 총칙 파트예요. 그럼 민법 총칙은 모든 민법의 공통적인 것만 뽑았으니까 가장 상위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개념 중에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됐어요? 개념 중에.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자, 권리 다 배우는 거예요? 물권만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물권만.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자,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예요, 지금? 그 물권의 변동. 그러면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명, 즉 득실 변경이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물권의 변동도 이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득실 변경, 물권의 득실 변경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럼 이 물권은 사람에 대한 거다, 물건에 대한 거다? 물권은 10분을 안 쉬든지 해야 돼요. 물권. 사람이요, 물건이요. 물건이란 권리는 뭐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지금도 얘기했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75점은 좀 힘들 것 같고 자, 72.5를 만들어 드릴게. 채권은 다시 채권은 뭐에 대한 권리?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 특정 아니라고 자꾸 잡아야 돼.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뭐 지금 앞쪽에서 물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잡혀져야 된다니까. 그럼 물건은 크게 둘로 또 제가 항상 민법은 둘 중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 그럼 물건도 동산에 대한 뭐하고 물건하고 부동산에 대한 물건 이렇게 나누겠지. 그럼 근데 민법은 다 그렇게 해서 다 하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은 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다가 하나 써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이걸 보잔 말이에요. 이제 물론 민법 전체에는 동산 물권 변동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거 볼 일이 없는 거고. 그럼 이 부분을 배우시는데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은 결과니까 원인 뭐로 인한 것과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을 거고 또 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이렇게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앞에서 얘기했던 그 원리에서 그냥 그 앞쪽은 전체 가장 상위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물건에 대한 것만 얘기하니까 그것만 싹싹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또 물건은 물건에 대한 거니까 동산 물건, 부동산 물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 저기서 배웠던 것을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신다니까. 그게 느끼져야 되는데 이건 이거대로 권리 변동 그러고 또 집 이쪽 와가지고 부동산 물건 변동 그러면 그건 또 뭐예요 또 그러고 하니까 미칠 지경이지 이게. 그럼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똑같은 부동산 물건 변동인데 원인이 법률 행위일 때하고 법률 규정일 때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니까 그 다른 점을 한번 구별해봐라, 문제 내는 거지. 저는 항상 문제를 생각하면서 강의한다고 그랬어요. 구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다고, 테스트가.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쓸 데가 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원이 어쩌고 다 지금 그 얘기예요. 물건 변동에서 권리 소멸 다 이 얘기잖아. 원동 법률행위 법률 규정 다 그 얘기라고. 공시제도 할 필요 없고 이제 제가 앞쪽에서 다 얘기했고 이거지 이거 이제. 자 이제 물건 변동 중에서는 무슨 물건 변동? 그래 부동산 물건 변동. 그래요. 그럼 부동산 물건 변동은 모습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 뭐로 인한 것과 법률행위. 그 다음에는 법률 규정. 그래.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쭉 이렇게 써놨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위에서부터 막 읽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186조하고 187조가 이제 그 얘기예요.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자 뭐로 인한 그랬나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뭐는 득실 변경은, 자 득실 변경이 물건 변동이죠. 예, 이것은 원래는 법률 행위만 했으면 그 법률 행위가 유효가, 우리가 앞서게 보였던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원래는. 근데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득실 변경, 물건 변동은 법률 행위로 인할 때는 법률 행위만 잘하면 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까지 해라 이거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법조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생활에 녹아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샀어. 쉽게 해서 아파트 샀어요. 상금 법률행위 맞죠? 잔금 다 치렀다고 해서 그 아파트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오나요? 아닌단 말이에요. 물건의 득실 변경은 뭘 해야? 여러분은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여러분이 그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무조건 사서 잔금 치렀으면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등기부터 먼저 치려고 그러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그 불안하던 게 바로 그 아파트에 대한 뭘 취득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건, 소유권이란 물건을 취득 못하니까. 근데 187조는 상속이든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수용을 얘기하는 거야. 강제 수용. 뭐 판결, 경매, 기타. 자, 뭐 규정 그랬어요? 법률 규정. 그러면 항상 그 구조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걸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법률 행위로 인한 거, 법률 규정에 의한 거. 그러면 자, 법률 규정의 예를 앞에서 써놨을 뿐이에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그랬으니까 법률 규정이 요 네 가지만 있다. 그 외에도 더 많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부동산 물건 취득은, 자 물건 변동은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하고 다르죠. 여기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등기하라고. 여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속이지, 상속.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사망해서 자 외아들이 을이 있다 그러면은 자 외아들한테 상속이 될 텐데 등기부상 간명의로 돼 있는 것을 을 자식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그 순간 아들한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면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갑으로 돼 있지. 하지만 현실적인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 자식이라고. 그래, 등기를 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굳이 상속 등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얘가 이 부동산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걸 처분하려고 그래, 팔아서 넘기려고 그래. 자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처분하려면 등기부터 먼저 하고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거는 맞는데 네가 이 부동산 팔아서 넘기려면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팔아서 이전 등기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잡혀졌잖아요. 법률 행위로 난 부동산 물건 변동, 즉 물건의 득실 변경은 뭐까지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의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 뒤는 안 보셔도 돼. 그냥 이건 상식으로만 잡으시고. 그럼 결국 등기를 이제 거꾸로 등기를 해야 부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거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구별해봐라. 이런 문제 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의 초점은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것에 초점을 둬야 되겠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초점을 둬야 되겠어요? 예? 옹알이 하지 말고 위에 거 밑에 거. 그렇지, 밑에 걸 해야지. 그렇지. 이건 우리가 앞쪽에서 맨 배웠던 거 법률이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이쪽 포인트를 둔단 말이에요. 주로 정답을 이쪽을 내요. 아예 올해는 그냥 이것만 물어봤고, 물론 구별해봐라 해서 이제 박스 쳐놓고서는 이제 뭐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등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 골라봐라 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주로 이제 이쪽을 추천주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판결 중에서는 어떤 판결이냐 이런 거 따지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틀만 딱 잡아드리는 거지. 자, 의미 이해되셨죠? 예. 자, 그 구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자, 이건 뭐 큰 문제 없고, 그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된다니까 막 등기 얘기를 쭉 써놨어요. 지금 등기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한참 넘어가세요. 한참 넘어가셔서, 자, 여기 152페이지. 뭐 아까 보셨던 조문 다시 본 거예요. 자, 뭐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자, 이건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그 여기에 34회에 요걸 물어봤어요. 그냥 요거 자체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쭉 써놓고서 이제 틀린 거 골라라 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 구조만 정확하게 잡습니다. 또 뒤쪽에서 다 나올 거예요, 이거. 뒤쪽에서. 왜냐하면 지금 총론이니까 뒤쪽에 있는 걸 먼저 이제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틀만 먼저 잡자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쭉쭉 넘어가세요. 뭐 상속, 경매, 뭐 판결, 기타 법률 규정 여기 나오죠. 자, 154페이지 간단히 보세요. 자, 물권은 가장 기본적인 채권과의 차이점이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도 내가 이 물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물권이든 채권이든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보이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도 주장하려면 거꾸로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은 기본적으로 공시를 해게끔 돼 있어요. 공시 알려야 된다고, 외부에게. 그래서 물건은 동산 물건이든 부동산 물건이든 뭘 해야 된다? 공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법률 규정에서 물건 취득할 때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만 그걸 등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처분하려면 등기를 먼저 해놓고 하라는 거지. 왜? 처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물건은 항상 공시, 즉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은 당연히 뭐? 등기죠. 그래서 이제 등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앞쪽에서 나왔지만. 예. 그래서 지금은 등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뭐 2차 과목에서도 이제 배우시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2차 과목인 등기법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2차 과목에서는 주로 이제 등기 절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이 실행된 등기가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냐 없냐, 유효냐 무효냐 이걸 이제 많이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볼 때가 아니고 기본 구조만 잡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부동산 물권 변동 모습 두 가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까지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 없다. 자, 쭉쭉 가세요. 쭉 가세요.
동산 물권 변동 쓸 필요가 없죠. 쓸 데가 없어요. 넘어가세요. 쭉쭉 넘어가세요. 쭉쭉. 여러분들 자료를 많이 내주는 게 좋아요? 적게 놔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강의를 많이 해드리는 게 좋아요? 적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조종당 뭐 오해하는 게 많지. 여러분은 시험을 공부하는데 양이 많아야 돼요? 공부할 양이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당연히 적어야 적지. 그럼 적게 하고 정확하게 찍어주면 되잖아 이게. 근데 불안하다. 앉아서 저건 왜 빼지? 책에는 있는데 전 저렇게 왜 넘어가지? 다 단계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저희들이에요. 있는 거 다 해드리면 뭐 얼마나 뭐 그런 분들도 계셔. 시중에는 다 해드리려고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강의한 데에서 다 나왔다고 그래. 그 다 나오지. 저도 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하면 돼. 다 해드리면 돼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뭐 그 자료에 뭐 짓눌려 잠을 못 자든 뭐 하든 벅차든 뭐 하든 소화를 하든 뭐.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야강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은 시간 없죠. 공부할 시간 많지도 않아. 그 다음에 법 전공하신 분들도 아니야. 근데 공부할 양은 많아. 근데 거기다 더 얹혀서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이 한 과목을 강의하니까 그래요. 자기 과목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많이 느껴서 제가 할 역할 중에 하나는 공부하실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줄이고서도 우리 중개사 시험은 75점 나와요. 야, 난 100점 좀 맞아야 되겠는데 안 되겠냐? 그러신 분들은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중개사 시험을 잘못 알고 오신 거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절대평가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라고. 75점이면 충분한 점수죠. 근데 그걸 자꾸 망각을 해요. 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시험을 전부 다 상대평가 시험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점 더 맞아야 되고 남들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의식 속에 우리 중개사 시험도 그러니까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걸 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절대적인 어떤 양은 있어요. 그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야 딱딱 찍어서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정확히 잡고 가시라고. 그것만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물건의 소멸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표시가 안 돼 있네. 뭐 고민을 해.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물건 변동이 아니에요. 변동이죠. 물건 발생뿐만 아니라 변경, 소멸. 그걸 다 물건 변동이니까. 그래서 물건 소멸로서 물건의 변동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건 소멸 중에서 한두 개만 체크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체크합시다. 자, 물건은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물건은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 그럼 물건이 있어야 물건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도 없어져야지. 당연한 얘기죠. 근데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자 소유자. 그래서 등기부에 뭐 소유권 등기가 됐어요.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던 뭐 했던 소유자 갑이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타버렸어.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등기부도 같이 타나요? 아니지. 등기부는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등기부에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딱 나타나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없어졌다고 해야죠. 이거 보고 야 있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원리만 이해하시면 왜? 소유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소유권이 계속 있으려면 이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근데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소유권도 없어져야지. 예? 그럼 이것도 그럼 법률 행위로 인한 거다,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다?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이 등기 그냥 있어도 얘는 소유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식을 넓혀야 이게 된다니까. 지금 물건의 소멸은 물건 변동이다, 아니다? 물건 변동이다. 그럼 물건 변동은 항상 뭐로 인한 것과?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 규정, 그 둘 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차이점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은 뭘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금방 배웠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화재가 나서 그 건물에 있던 소유권이란 물건이 지금 자 변동 중에 뭐 하는 거? 소멸하는 거. 자, 이게 그럼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물어봤다고요. 이거 등기해야 되냐 등기하지 않아도 되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거 좀 등기 건드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니 이거 말소 등기든 무슨 멸실 등기든 뭐 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는 아무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란 물건은 뭐가 됐다고? 소멸됐다고. 그럼 이것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당연히 법률 규정이지. 이것도,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서 그런 거 골라내는 거예요. 응? 부동산 멸실로 인한 물건의 소멸. 자, 이거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법률 규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꼭 아까부터 상속, 경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타 법률 규정 나왔잖아요, 이게. 그런 원리대로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당연히 목적물, 물건이 멸실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걸 목적으로 하는 물건도 없어져야지. 등기를 뭐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 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이 여러분들이 권리 변동 그러면 인식이, 물론 거의 대부분 권리를 뭐 하는 거? 취득하는 것이 뭐 이제 권리 변동의 대표적인 거지만, 다만 취득만 권리 변동에 해당되지는 않죠. 득실 변경이라고 쓰니까 자, 상실하는 거, 소멸하는 거, 소멸, 변경하는 거, 이런 거 다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물건의 소멸도 결국은 물건의 변동에 해당되는 거고, 그 물건 변동의 맨 마지막 소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취득보다는 이제 많이 안 나오지, 소멸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 총칙, 이제 물권법 총칙이 끝난 거예요. 물권법 총칙. 그러면 자, 물권법 총칙을 다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강론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맨 처음에 봤던 게 뭐냐, 물건이 뭐냐,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건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물건의 기초 개념을 잡아야 되고. 자, 먼저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은, 물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물건은 우리가 마음대로 뭐 만들고 막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주의라고 그랬죠. 자, 이제 또 말장 나는 건데, 법률 규정을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법정이라고 그래요. 항상 법정 그러면 법률 규정을 생각하시라고. 물건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 물건의, 법정주의는 물건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민법에 정해져 있는 물건을, 종류를 우리가 쭉 구별하고 오셨다고. 점유권하고 본권, 본권 중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용의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칠권, 저당권. 그거 보셨고, 두 번째 뭐 보셨을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물권적 청구권 보셨지. 앞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은 오직 뭐와 관련된 거예요?
시험이죠, 시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시험에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우리 중요한 거지. 실제로 많이 사용되냐 안 되냐 이거 상관이 없다니까. 매번 나오는 파트죠,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자, 물권 자체는 아니지만 물권을 누군가가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그러지 말라고 하는 청구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해 모습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3가지. 가져갔으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방해하고 있으면 제거해달라고 제거 청구,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 청구. 이렇게 침해 내용에 따라서는 3가지인데 근거가 되는 물건에 따라서는 각각에 따라서 점유권이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조건, 소유권을 침해했으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조건,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쭉 이제 하면서 항상 이 물권적 청구권은 자, 뭐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물권하고 항상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고요. 물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물권적 조건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예. 앞으로 물권을 취득할 사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 물권 가지고 있던 사람? 안 돼요. 친한 친구? 안 돼요. 그래. 법적으로. 이게 법적인 사고예요. 근데 현실에서 막 해, 막 하고. 그런 생각을 쫙 빼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봤던 게 부동산 물권 변동의 모습이죠. 항상 그냥 읽지 마시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부동산의 물권의 득실 변경이다,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것은 첫째, 법률, 뭐로 인한 것과 행위. 두 번째는 법률, 규정. 차이점은 이건 뭐까지 해야 되고 이건 등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 시에는 등기해야 된다. 자, 사실 뭐 이 3가지가 가장 포인트예요, 앞쪽에서는. 그러면서 물권 변동 중에 맨 마지막으로 물권의 소멸하는 모습들을 좀 전에 이제 보신 거지.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강론은 물권을 하나씩 보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물권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점유권이지. 아까 우리가 이제 외웠던 그 순서대로. 자, 점유권은 시험에는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와요. 자, 그런데 점유권은 물권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 시험 문제 자체는 1문제, 2문제 나오지만 다른 물권을 배우면서 이게 점유권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책에 대해서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하고 점유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가지고 항상 본권은 기본적으로 점유권하고 모든 건 아니지만 거의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소유자는 그 물건을 뭣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점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 남의 건물 빌려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럼 당연히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점유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뒤쪽 권리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 기초를 잘 잡으셔야 된다. 그러면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그냥 점유라는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점유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라고 그래요. 또 쓸 필요도 없어요. 쓸 필요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해는 더더욱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거는. 그럼 물건 사실상 지배가 뭐냐 그 얘기인데, 자, 여러분은 앞에 지금 책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 느끼죠? 예. 그럼 여러분이 지금 댁에서 지금 나왔어요. 댁에서. 그럼 여러분의 댁 뭐 아파트든 빌라든 뭐 있을 텐데 그거 점유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점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꼭 이렇게 가지고 있고 소지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해외 여행 가서 한 뭐 14박 16일 막 해서 한 달 이렇게 해서 유럽 여행 다녀요. 자, 여러분의 집을 점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굉장히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 이해하면 되냐? 사실상 지배를 관리가 가능하면 사실상 지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사실상 지배에 대한 뭐 판례들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점유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뭐 하는 거? 사실상 지배하는 거. 그러면 그게 하나의 권리가 되는 게 뭐다? 점유권. 그러면 점유를 잃게 돼, 사실상 지배를 잃게 되면 뭣도 없어지는 거예요?
점유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건 법조문 하나 읽어보죠.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 자, 이걸 뭐라고 해석하시라고? 점유하는 자는 뭐가 그냥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근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자, 사실상 지배, 점유를 뭐 했으면? 상실했으면 점유권도 같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점유를 해야 점유권이 있는 거고, 점유를 잃게 되면 점유권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대체 사실상 지배가 어떤 거냐? 자, 가장 대표적으로 점유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배가 뭔지 판례가 쫙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 그냥 댁에 가셔서 잠이 안 오면 그냥 읽어봐. 그럼 이만큼 읽다가 그냥 주무셔. 자기도 모르게. 요거. 자, 건물의 부지는 건물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죠. 건물이 있는 밑에 땅을 건물 부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A라는 건물이 있고, 건물은 공중에 둥둥 떠다닐 수 없으니까 항상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 건물의 뭐라고 그런다? 부지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 건물의 부지가 되는 이 땅은 누가 점유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건물 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뭐? 부지.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결론이, 건물은 건물의 부지, 이 토지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건물 부지는 항상 건물의 소유자가, 얘가 이 건물의 부지를 뭐 하는 자다? 점유한 자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 이게 판례 결론이에요. 다시,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한다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한대. 건물의 소유자가. 자, 그럼 봅시다. 이 A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래요. 자, 얘가 이 건물을 짓거니까 을한테 임대를 놨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임차인이야, 어디서 들어온 사람이야? 그 얘를 임대인이라고 하겠죠. 임대인이면서 이 건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그럼 저 건물은 누가 사용하나요? 임차인이 사용하겠지. 그러면 임대인, 건물 소유자도, 야, 내가 아직까지는 소유자니까 나도 껴서 같이 사용하자, 그러나요? 아니지. 이제 비워줘야 될 거 아니야. 비워줘서 여장님 공기 좋은 자 강원도 홍천에 가서, 별장에 가서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요때 이 건물 부지, 요즘 평촌에 있는 건물인데, 평촌에 있는 이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는 갑인가요, 을인가요? 갑이라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건물 부지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법적인 사고가 들어가줘야 돼. 이 사람은 지금 평촌에 있어요, 홍천에 있어요? 홍천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 땅을 실제로 밟고 다니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지만? 을이지만, 을이 이 땅을 밟고 다니고 사용할 거 아니에요. 한다 하더라도 이 땅의 점유자는 누구? 갑이란 말이에요. 건물 소유자. 이해되셨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실상 지배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뭐 연구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실상 지배가 점유하는 거구나.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건물 부지 점유자 그러면 무조건 누구 찾자? 건물 소유자 찾자.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셔야 돼. 그럼 건물 소유자 아닌 자는, 당연히 어쩌라, 건물 부지 점유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뭐. 항상 그냥 법은 둘 중에 하나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에 누가, 소유자가 뭐 하는 것으로 본다?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는 이제 그냥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즉 그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부지를 계속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래. 다른 한테 빌려주고 홍천에 가서 산다 하더라도 평촌에 있는, 안양에 있는 건물 부지의 점유는 계속 홍천에 살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하고 있다. 되셨어요? 네, 그런 거 잡으시고. 자, 이제 점유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푸시고, 자, 1번 이제 114페이지 들어가죠. 여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점유 보조자. 그럼 얘는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제 가끔 지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즉 얘가 점유권이 있냐 없냐,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자라고 그래요. 예. 점유권이 있냐 없냐 이제 그 얘기예요. 얘 점유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냥 단어 문장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 얘는 점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러면 얘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저촉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분 뭐냐면 그게 나오는데 그렇게 맞췄으면서도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답답하시잖아 지금. 대충 때려서는 맞췄는데 이게. 아니 근데 제가 보세요. 우리는 맞추는 게 문제예요? 아는 게 문제예요? 그래 그걸 자꾸 하시라니까. 근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맞추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공부는 많이 한 것 같고 뒤죽박죽이고 나중 가면은 아까도 오다 보니까 뭐 작년 학교 가신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뭐 반갑게 해서 본인들끼리 뭐라고 얘기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 시험 공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첫날부터 얘기했지만 이 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어떤 법적인 뭐 엄청난 지식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오해하지 마시라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 막 사법시 고시 공부 하는 것처럼 뭐 아니야 그냥 그 정도 하려면 몇 년 해야 돼. 우리 저 용산에 계신 분은 구수했다고 그러잖아. 구수. 그러니까 법적인 사고가 잡히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 우리는 그냥 딱딱 해가지고 그냥 5개 중에서 얼른 골라서 나가는 게 목표지 9년 동안 앉아가지고 이 공부할 때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러면 자꾸 단어를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 그럼 맞추잖아요. 당연히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자라고 그러겠지 점유 보조자라고 하지 않겠지. 제가 강사인데 강사를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강사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얘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얘가 점유권이 있냐를 가지고 물어보면 특히 아까 보셨던 점유권에 대한 물권저촉권 이걸 점유보호청권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행사할 수도 없고 얘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걔 보고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은 맞췄으니까 시원하게 그럼 얘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가사 도우미라든지 특히 상점의 점원, 뭐 알바생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가게 점원이나 알바생들은 그 알바생이나 가게 점원이 있고 주인, 사장이 있겠죠. 누가 그 가게 물건을 손으로 자꾸 만지고 관리를 많이 하나요? 주인인가요? 점원인가요? 점원들이 해야지. 옷가게 하면 디스플레이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사실상 지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실상 지배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가게 물건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그 가게 물건에 대한 점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게 물건의 점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근데 사장이 앉아가지고 맨 그거 관리하고 그거 만질 수 없지. 사장 바쁘잖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장의 점유를 이 사람들이 뭐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보조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점유 보조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법조문에 어떻게 써 있는지 이제 보시면 되지. 가사상, 집안일이든 영업상, 상점 같은 기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그랬으니까 이 타인이 가게 사장이겠죠? 예,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점유주라고 그래요. 점유주. 이 사람이 점유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자,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할 때 자, 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점유보조자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점유자로 본다. 이 타인만 점유자로 본다. 타인만, 가게 사장님만 점유자로 보겠다 이거예요. 자, 문장 읽으면서 해석이 되시죠? 예, 해석이 되셔야 돼요. 항상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효과 보세요. 효과. 그럼 이미 결론 나왔으니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점유권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뭐 그 물건을 만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방해자에 대해서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상대방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가게가 있고 B 가게가 있는데 같은 물건을 파는데 B 가게 사장이 보니까는 A 가게 물건 중에 자기가 없는 물건이 있어서 살짝 훔쳐왔어. 훔쳐가지고 그 B 가게에 자 C라는 사람이 그 점원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그럼 A 가게 사장은 보니까는 자기 물건을 B 가게 사장이 훔쳐가지고서는 그 자기 가게에다가 진열해가지고 C가 지금 사실상 집에 가려고 있죠. 자, 이럴 때 요 A 가게 사장은 C한테 그 물건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 없다고 얘기해. 사장한테 얘기해야지. 법적으로는. 이게 왜 그런 항상 우리 법은 현실적으로 내놔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주어하고 상대방이 중요한 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소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항상 권리관계니까. 그러면 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하면은 이거 뭐 할 얘기 없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그 청구에 대해서 응해요, 응하지 않아요? 응하지 않을 때 이제 소송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소장에는 원고하고 피고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원고가 청구하는 사람이고 피고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쓰면은 소송 들어가기도 전에 판사가 보고 아 이건 각하 보지도 않는다 이게. 그래서 법에서는 항상 누가 누구한테 주체 상대방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물권적 청권 같은 경우도 누가 행사하느냐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지. 그럼 항상 현재 뭘 가진 사람 물권 가진 사람 찾아야 돼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면 현재 누구? 소유자. 지금처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현재 점유자.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면 현재 지상권자. 그래서 제가 물권적 청권 물권하고 항상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운 얘기가 돼. 근데 이제 상대방은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다른 게 있으니까 얘는 상대방도 될 수 없고 점유한 사람이 아니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행사할 수도 없어요. 되셨고. 자, 그다음. 자, 2번 들어갑니다. 이것도 종종 문제 나오는데 자, 2번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간접점유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말장난이라니까요.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점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대학생은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 초등학생은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 점유자이 아니에요? 점유자잖아. 왜 이걸 전체를 읽고 나서 제가 점유자인가 아닌가 생각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단어만 하면은 쉬운 얘기인지. 아까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잖아요. 자, 점유자예요,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점유권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냈죠. 그럼 여기는 제가 그래서 아까 했어요. 대학생.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학생. 초등학생.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봐야지. 다 학생이라면서요. 그럼 점유자야 아니에요? 점유자. 그럼 얘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 그런 거 시험은 된다니까. 근데 얘가 누군데 또 궁금해 죽겠어 그냥. 어? 그러면 보세요.
그걸 제가 설명드렸다 물론 이해가 되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 단어 자체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누군지를 보니까 그럼 들을 때는 알았는데 가면은 다 남아있어요. 다 까먹어요. 애들이 다 나가버린다니까. 그럼 문제에서 이게 나오면 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더라니까. 꼭 들으면 본인들이 머릿속에 다 저장을 한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금방 얘기하면 금방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단어부터 먼저 여러분 보고 파악을 해보라고 자꾸 시키냐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른다 하더라도 아 얘는 점유자구나, 그럼 얘는 점유권이 있구나, 그럼 얘는 점유권에 대한 물권 조정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이게 시험을 위한 공부예요. 그러면 자 이제 말장난 해봅시다. 얘도 있을까요? 대학생만 학생인가요? 초등학생도 학생인가요? 네. 그러면 간접 점유자, 점유자라고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직접 점유자도 있겠지. 그럼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아 있겠죠. 얼마나 재밌어. 이러면 뭐 외울 것도 없고. 자 먼저 이 단어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제가 설명해 드린다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것을 까먹는다 하더라도 이 단어가 나오면 아 얘는 점유자인가다, 점유권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자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참 이게 이제 점유권 파트는 우리가 뻔한 얘기들을 점유권에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말을 바꿔 놓는 건데, 자 갑이라는 애가 자기 건물을 을한테 임대차를 또 했어요. 얘가 임차인이에요. 얘가 임대인이에요. 아까처럼 임차인이 직접 이 건물 사용하겠죠. 자, 얘 강원도 홍천에 갔다고 그래. 자, 요럴 때 요 임대인은 이 건물의 점유자다 아니다? 지금은 건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아까는 건물 부지 얘기했고 지금은 뭐 건물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임차인은 이 건물 점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임대인은 이 건물 점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응? 얘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임차인은 이 건물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나요? 직접 점유하고 있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걸 직접 점유자라고 그래. 임대인은 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죠. 홍천에 갔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계속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고요. 다만 직접 사용하면서 직접 점유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임차인을 통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 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대차만 하면 얘를 임차인, 임대인이라고 그러지만 이걸 점유 파트로 들어오게 되면 임차인 같은 사람들을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임대인 같은 사람들을 간접 점유자. 자, 그러면 여기는 직접 점유하고 있고 여기는 간접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그냥 발생했나요?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발생했나요?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유는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서로 두 개의 점유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말을 자꾸 만드는 건데 두 개의 점유를 중간에서 매개시켜준다.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을 맺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중매. 여러분들이 부동산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중개. 중매, 매. 중개, 개. 그럼 뒷자를 따서 매개. 그렇죠. 그래서 점유 매개한 거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학자들이, 법하는 사람들이.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럼 한마디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빌려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고 간접 점유자들은 물건을 빌려 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꼭 빌려준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보관시킨 것도 이제 나타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 그럼 그 물건을 어디 땅바닥에 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뭐 이게 저기가 있으면은 창고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죠. 그럼 창고업자가 여러분의 물건을 뭐 하고 있고? 직접 점유. 그럼 여러분은 맡겼으니까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직접 점유, 간접 점유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법조문을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아까 다 용유물권이니까 남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거죠. 질권은 못 풀 건 없고, 사용대차, 임대차도 다 대는 빌려주는 거고 차는 빌리는 건데, 요건 공짜로 빌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돈 임대료 주면서 보면 하여간 다 빌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빌리는 거. 다만 이건 물건으로 빌리는 거고, 이건 채권으로 빌리는 거예요. 임치는 빌리는 게 아니라 이건 보관시키는 거예요. 보관. 물건을 보관시키는 것을 임치라고 그래요. 기타 관계로 그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돼요?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면 되지. 이런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해서 이 타인이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라고요.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쉽게 해서 빌려준 사람은, 물건을 보관시킨 사람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를 한다. 자, 의미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보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얘죠. 간접 점유자. 얘야 어차피 그거 건물을 뭐 직접 사용하니까 문제가 없고. 그럼 이 사람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점유권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다 적용돼 줘야 되겠죠. 예,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돼. 점유 매개 관계는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176페이지 가셔서 괄호 3번. 간접 점유자의 지위에서요. 자, 간접 점유자도 당연히 뭘 가진다고요? 점유권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권이라는 것, 이게 물권적 청권이죠. 주체가 되고 또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까지 됐어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보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유보호 청권.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친절 안 하지. 점유 보조자도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조건, 점유보호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틀린 질문. 그렇죠.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린 질문이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런 거 잡으시면 돼.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조금 쉬시는데 어디 넘겨놓고 보시냐면 점유 종류를 넘겨놓고 좀 쉬도록 하세요.